백만장자가 예상치 못한 거지에게 차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녀를 아버지의 묘지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을 연결하는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숨막히는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할아버지 시계의 규칙적인 리듬이 김가진자, 저택의 넓은 대리석 홀을 울렸다. 23년 동안 변함없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던 그 오래된 장치였다. 김종석은 시계 앞에 서서 평소처럼 정확하게 깃을 정리하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68세의 김종석은 오랜 돈에 품이 있는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의 재산은 전적으로 자수성가한 것이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은발과 맞춤 정장은 포브스 잡지가 여러 차례 찬사를 보냈던 성공의 이미지를 투영했다. 그러나 그의 강철 같은 푸른 눈동자는 어떤 재산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이 웅장한 저택은 그의 선격이자 감옥이 되어 있었다. 모든 방은 이윤정이 떠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도서관의 골동품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녀의 독서용 안경이 놓여 있었고 일광욕실 탁자 위에는 이제는 유리로 보호된 그녀의 정원 계획이 펼쳐져 있었다. 직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신성한 유물들을 건드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김 회장님, 오늘도 서재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20년 동안 그의 가정부로 일해온 박미란이 문간에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많은 아침을 지켜본 사람의 부드러운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커피만 부탁해요, 박씨. 평소에 약속을 지켜야 해서요.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23년 동안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김종석은 백양묘지에 있는 이윤정의 최후의 안식처를 방문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업 위기나 국경이래도 어떤 것도 이 의식을 방해하지 못했다. 김종석이 웅장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의 시선은 현관을 지배하는 초상화를 스쳐 지나갔다. 유화로 포착된 이윤정의 미소가 그를 따라가는 것 같았다. 초상화가 그려졌을 때 그녀는 42세였고 갈색 머리카락에 은빛 가닥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녹색 눈동자는 여전히 20년 전 그가 사랑에 빠졌던 그 장난기 어린 반짝임이 남아있었다. 아침 공기에는 가을의 기운이 느껴졌다. 김종석이 밖으로 나오자 15년 동안 그의 운전기사로 일해온 이상철이 롤스로이스의 문을 열고 있었다. 용인의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지나는 익숙한 운전길에서 그의 마음은 종종 그랬듯이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윤정이 주최했던 자선 만찬회들, 그녀가 난초를 돌보는 동안 그가 경제신문을 읽던 조용한 일요일 아침들, 결혼 초기에 그가 요리를 형편없이 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가 웃던 모습, 날씨 예보에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회장님. 이상철이 김종석의 회상을 깨뜨리며 말했다. 우산을 가져갈까요? 네, 고마워요, 이씨. 김종석의 대답은 자동적이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 있을 의식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가죽 서류 가방에는 신선한 장미, 이윤정이 가장 좋아하던 꽃과 최신판 월스트리트 저널이 들어있었다. 그는 이윤정에게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습관을 들였고 마치 그녀가 여전히 그의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인 것처럼 시장 동향과 사업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묘지 정문이 앞에 나타났다. 그 화려한 철제 문양은 그의 얼굴만큼이나 익숙했다. 다른 단골 방문객들과 관리인들이 그의 차가 지나가자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곳의 고목들만큼이나 이 장소에 고정된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이상철이 곡선 진입로를 따라 차를 세웠다. 오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회장님? 아니요, 괜찮아요, 이씨.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김종석은 서류 가방과 신선한 장미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이윤정의 묘소로 가는 길은 그의 근육 기억에 각인되어 있었다. 대리석 천사상을 지나 세 번째 줄, 역사적인 참나무에서 두 번째 구역. 그는 눈을 가리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닦아놓은 화관감 비석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이윤정의 이름이 우아한 필체로 새겨져 있었다. 김종석은 무릎을 꿇고 지난주에 시든 장미를 치우고 신선한 꽃으로 대체했다. 그의 손가락이 돌에 새겨진 날짜를 쓰다듬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방문 동안 형성된 습관이었다. 이번 주 시장이 불안정했어요, 윤정 씨. 그는 몇 년 전에 설치한 대리석 벤치에 자리를 잡으며 말을 시작했다.
지난번에 말했던 그 기술 스타트업 말이에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빈 묘지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사업가의 독백이 미망인의 외로움을 감추고 있었다. 먹구름이 머리 위로 모여들었지만 김종석은 계속해서 일방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최근의 사업 모험, 지역사회 발전, 변화하는 계절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그는 부동산과 기술 투자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대화는 여기 기억의 고요한 동반자와 함께 이루어졌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김종석은 이상철이 사려 깊게 제공한 큰 검은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계속 앉아 있었다. 그는 주간 업데이트를 계속하려고 할 때 움직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한 젊은 여성이 가슴에 무언가를 꼭 안은 차에 서둘러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23년간의 수요일 아침 방문 중 처음으로 김종석은 이은정의 묘소에서 주의를 돌렸다. 그 여성의 절박한 질주가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자극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도움을 주고 싶은 본능, 연결하고 싶은 마음, 그의 존재를 오랫동안 정의해온 세심하게 구축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자 김종석은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 우산을 단단히 잡은 채 그의 세계의 조심스러운 고립을 깨뜨릴 만남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는 이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이은정의 유해보다 더 오래 묻혀있던 비밀을 풀어낼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또한 이 젊은 여성의 존재가 그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나눴다고 생각했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제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김종석의 우산에 빗방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작은 묘비의 처마 밑에 피신해 있었고 이제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가벼운 재킷 아래 비를 피해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있는 아기였다. 신뢰합니다. 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지만 진정한 걱정으로 부드러워졌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낯선 사람에게 접근할 때 적절하다고 배운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하며 우산을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여성이 돌아섰고 김종석은 설명할 수 없는 인식의 충격을 느꼈다. 그녀의 놀라운 녹색 눈동자가 회색 빗장막을 뚫고 그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 그는 얼어붙었고 그의 마음은 그 눈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인지 약간 떨렸다. 날씨가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일기예보에는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침부터 폭우가 내릴 줄은 몰랐죠. 그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은 채 그에게 다가와 제공된 우산 아래로 들어왔다. 놀랍게도 아기는 이런 날씨 소동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용했다. 저는 김종석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그녀가 잠자는 아기를 안전하게 옮기면서 우산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 차가 바로 저 아래 있어요.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태워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강렬한 시선에 김종석은 약간 불편함을 느꼈다. 저는 유나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민이에요. 아기는 이름이 언급되자 살짝 움직였고 작은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블라우스를 꼭 잡았다. 롤스로이스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김종석은 유나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녀의 특징에는 무언가 괴롭히도록 익숙한 것이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꾸리는 방식, 코의 부드러운 경사, 결연한 턱선. 그것은 마치 깨어날 때 꿈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가 잡을 수 없는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이상철은 이미 그들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의 눈이 고급 차량을 보고 약간 커졌지만 김종석이 그녀를 차 안으로 도와주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내부의 따뜻함이 그들을 감쌌고 아기가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김종석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유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쓸어 넘겼다. 그 동작이 너무나 익숙해서 김종석의 가슴이 아팠다. 사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고는 용기를 모으는 것 같았다. 여기에 누군가를 찾으러 왔어요. 하지만 아마도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날씨에요. 분명 당신이 찾는 사람은 방문을 연기해도 이해할 거예요.
김종석이 제안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호기심이 일었다. 수요일 아침에 백양묘지를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몇 년 동안 단골 방문객들과 익숙해졌고 유나는 확실히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깨어나기 시작한 태민을 부드럽게 달랬다. 아니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 방문을 미뤘어요. 하지만 그녀는 창밖에 끊임없는 비를 바라보다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태민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종석은 요청을 완전히 처리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유나의 존재에 대해 무언가가 옳게 느껴졌다. 그것이 그의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일상에서 얼마나 극적으로 벗어나는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물론이죠. 커피라도 드시겠어요? 묘지 바로 밖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카페인 르 뿌띠마탱은 김종석이 수없이 지나쳤지만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아담한 가게였다. 그들이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자 이제 깨어난 태민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고 있었다. 김종석은 유나가 종업원에게서 메뉴를 받을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눈치챘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긴장하신 것 같아 보여요. 유나가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익숙한 녹색 눈동자는 이제 흘리지 않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김 회장님?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이렇게 만나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다르게 계획했었는데 오늘 당신을 봤을 때 그녀는 한 손으로는 태민을 안전하게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김종석은 봉투에 적힌 필체를 알아보고 숨을 들이켰다. 이윤정의 독특한 필체였다. 우아한 곡선과 약간 기울어진 글자가 특징이었다. 종이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윤에게 그녀의 25번째 생일에. 제 생각에는 유나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들 사이의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카페의 부드러운 배경 음악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김종석은 봉투를 응시했다. 그의 마음은 23년의 기억을 헤집으며 이윤정이 이 순간에 대해 남겼을지도 모르는 어떤 힌트나 단서라도 찾으려 애썼다. 말하지 않은 단어들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며 과거와 현재의 이 예기치 못한 교차점에 자연의 사운드 트랙을 제공했다. 태민이 그 순간을 골라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김종석의 커피잔을 향해 갔다. 유나는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만 아기의 움직임이 긴장을 깨뜨리고 두 어른 모두에게서 놀란 웃음을 자아냈다. 김종석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그것은 단순한 인간성의 순간이었다. 아마도 김종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때문에 약간 쉬어 있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그는 손대지 않은 커피를 밀어두고 윤에게 완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모든 사업 협상 경력에서도 그는 이 순간만큼 높은 중요성을 느낀 적이 없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로 그의 심장이 이렇게 세게 뛴 적도 없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민을 무릎에 안전하게 안으며 생각을 모았다. 밖에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그들 중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대화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편지는 오랫동안 시간과 상황에 의해 봉긴되었다고 생각했던 문들을 열어줄 열쇠처럼 잠재적 에너지로 맥박치고 있는 듯했다. 유나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고 이윤정의 특징적인 편지지 몇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태민은 그녀의 팔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이 순간의 무게에 부드러운 대조를 이루었다. 이 편지를 2달 전 제 29번째 생일에 받았어요. 유나가 속삭이듯 말을 시작했다. 제 양부모님이 주셨어요. 그들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이 편지를 모든 해 동안 간직하고 계셨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펴면서 태민을 깨우지 않도록 주의했다. 혹시 읽어보시겠어요? 김종석은 그 페이지들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이윤정의 익숙한 필체가 그의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다. 각각의 곡선과 장식은 그의 얼굴만큼이나 익숙했다.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그는 첫 번째 페이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윤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25번째 생일을 맞이했고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가족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았기를 기도한다. 네게 말해줘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너에게 빚진 설명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너를 포기한 것이 내가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 이후로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단다. 너는 1999년 4월 15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어. 넌 완벽했어. 10개의 작은 손가락과 10개의 작은 발가락, 그리고 내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녹색 눈동자를 가졌지. 나는 22살이었고 미혼이었으며 세상에서 내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내가 임신한 것을 알기도 전에 사라졌고 내 부모님은 글쎄 그들은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었지. 나는 너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어. 그 이유는 내가 그 당시 제공할 수 없었던 모든 것, 안전, 그리고 완전한 가족을 네가 가질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김 가족은 수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고 내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내게 네가 받아 마땅한 모든 사랑과 기회를 줄 것이라는 걸 알았단다. 김종석은 편지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마음이 어지러웠다. 1999년 4월 15일 그가 속삭였다. 그건 내가 윤정을 만나기 불과 8개월 전이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촉구했다. 김종석은 손이 약간 떨리며 편지로 돌아갔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너를 포기한 지 몇 달 만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었어. 김종석이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내 삶에 들어왔고 갑자기 나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 그것은 특권과 가능성의 삶이었지. 하지만 나는 우리 결혼 생활에 매일매일 네 존재에 대한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어. 여러 번 그에게 너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나를 붙잡았어. 판단에 대한 두려움, 그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네가 양부모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삶을 방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나는 내게 신탁 기금을 설립하고 있어. 이것은 내 개인 계좌를 통해 신중하게 관리될 거야. 종석은 이것에 대해 알지 못해. 하지만 나는 내가 여기 없더라도 네가 항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자세한 내용은 이 편지와 함께 동봉되어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네가 내 유산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네 생득권이 된 가업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는 거야. 종석이 그의 제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 초기 자금, 그것은 내가 그를 만나기 직전에 받은 할머니의 유산에서 나온 거야. 나는 그에게 우리의 초기 사업 벤처에 대한 내 기여의 전체 범위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너에 대해 그에게 말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 유나, 내 아름다운 딸아, 네 안에는 나의 많은 부분이 있어. 우리가 공유하는 녹색 눈동자, 우리의 결단력, 우리의 정신. 나는 이 모든 해 동안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입양기관으로부터 업데이트를 받으며 조용히 내 성취를 축하했지. 네가 이룬 모든 이정표, 네가 달성한 모든 성공은 내 마음을 자랑스러움과 후회로 동시에 채웠단다.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너는 해리슨 가문의 유산에서 내 위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네가 답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네 역사를 이해할 권리 말이야. 나는 우리은행 안전금고에 자세한 문서를 남겨두었어. 금고 번호는 2377이야. 열쇠는 이 편지와 함께 동봉되어 있어. 김종석은 잠시 멈추었다. 그는 이 모든 계시에 압도되었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눈치챘던 익숙한 특징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 그녀는 이윤정의 눈, 그녀의 턱,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더 있어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하며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은행 명세서, 법적 문서들, 출생증명서, 그리고 이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가장자리는 닳았지만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것은 가스물을 넘긴 젊은 이윤정이 신생아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 주변의 카페는 조용해졌다.
마치 세상 자체가 숨을 멈추고 있는 것 같았다. 태민이 잠에서 깨어나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김종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그의 손자였다.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윤정과의 연결고리였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가 감정에 복받쳐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군요. 그녀가 멀게 느껴지고 산만해 보였던 모든 그 순간들, 그녀가 가곤 했던 그 신비한 약속들과 여행들,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그가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가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나가 인정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태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태민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가족에 대해, 유산에 대해, 연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신탁 기금에 대해, 그녀가 회사를 세우는데 한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용기를 모았다. 저는 회장님의 돈을 원하지 않아요. 단지 회장님의 기억 속에 있는 제 어머니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계시는 함의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그들 사이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고 햇빛이 구름을 뚫고 나와 그들의 테이블 위로 따뜻한 빗줄기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그림자에서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는 징조처럼 느껴졌다. 김가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가끔 태민의 부드러운 옹가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김종석은 유나와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자고 고집했다. 그의 마음은 20년치의 기억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상철은 늘 그렇듯이 신중하게 도로에만 집중했지만 수요일에 김 회장의 차에 승객이 타고 있다는 특이한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저택의 화려한 문을 통과하자 유나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저택이 그들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조지한 양식의 건축은 위압적이면서도 우아했다. 이윤정의 세련된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김종석은 유나가 건물의 특징들을 경외와 인식이 섞인 표정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변 시야로 지켜보았다. 그녀가 조경의 많은 부분을 직접 디자인했어요. 그들이 정문 길을 걸어오르며 김종석이 말했다. 왼쪽의 장미 정원은 그녀가 특히 자랑스러워하던 곳이었죠. 그는 잠시 멈추었다. 새로운 생각이 그를 덮쳤다. 그래서 당신이 중간 이름을 로사로 갖게 된 거군요.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의 서류에 있는 출생 증명서요. 윤정은 항상 장미를 좋아했어요. 단지 우리가 결혼한 후에 그녀가 왜 그렇게 장미에 열정적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많은 작은 세부 사항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에 놀라워했다. 박미란이 현관에 나타났다.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에 대한 놀라움을 거의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온실에 다과를 준비할까요? 네, 부탁해요, 박씨. 그리고 윤정의 서재에 있는 상자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파란 리본이 달린 그 상자 말입니다. 김종석의 요청에 박미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수년 동안 아무도 이윤정의 개인 물품들을 건드리지 않았었다. 온실은 이윤정이 가장 좋아하던 방이었다. 높은 유리 천장과 그녀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특징이었다. 유나는 흰색 등나무 소파에 자리를 잡고 태민을 편안하게 안았다. 아기는 이제 완전히 깨어 있었고 그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가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김종석이 박미란에게 상자를 받으며 조용히 감사를 표했다. 난 항상 그녀가 단순히 식물들을 돌보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는 그들 사이의 유리 탁자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다. 이제 보니 이곳이 그녀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던 곳이었을 것 같아요. 유나는 상자의 주위를 빼앗겨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것은 손으로 조각된 단풍나무로 만들어졌고 세월의 흔적으로 바랜 섬세한 파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윤정의 개인 서류들이에요. 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김종석의 손이 상자 뚜껑 위에 얹혔다. 그녀가 우리를 떠난 후 난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최종적인 것 같았거든요. 그는 유나의 눈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가 뚜껑을 들어올리자 이윤정이 가장 좋아하던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녀의 존재를 유령처럼 상기시키는 냄새였다. 안에는 완벽하게 보존된 편지, 사진, 일기장들의 더미가 있었다. 맨 위에는 이윤정의 특징적인 필체로 김종석의 이름이 적힌 봉인된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종석은 봉투를 열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종석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이겠죠. 난 너무 오랫동안 내 비밀의 무게를 짊어져 왔어요. 그것은 우리 사이의 벽이 되었죠.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벽이었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많은 질문과 분노, 혼란을 느낄 거예요. 배신감을 느낄 모든 권리가 당신에게 있어요. 하지만 제발 이해해 주세요.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삶, 우리가 공유했던 꿈들,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어요. 내 유일한 후회는 윤에 대해 당신에게 더 일찍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김종석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그는 잠시 멈춰야 했다. 윤아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단순한 위로의 제스처, 이윤정의 것과 너무나 닮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다. 박미란이 조용히 차 세트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옆 테이블에 배치하면서 의도적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의 존재는 김종석이 자신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그가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태민이 조용히 보채기 시작했다. 윤아는 일어나 그를 달래며 창가로 걸어갔다. 오후의 빛 속에서 아기를 부드럽게 흔들며 서 있는 그녀의 실루엣이 이윤정의 모습과 너무나 강력한 에코를 만들어내 김종석은 고개를 돌려야 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설명뿐만 아니라 이윤정의 미래에 대한 희망, 그녀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미래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윤에 대한 꿈, 멀리서 엿본 여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언젠가 그녀의 남편과 딸이 서로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가장 깊은 소망에 대해 썼다. 하지만 김종석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마지막 단락이었다. 이윤정은 윤아를 위해 설립한 신탁기금과는 별도의 비밀 계좌에 대해 썼다. 이 계좌에는 그들의 초기 사업 벤처에 대한 그녀의 재정적 기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종석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정도의 기여였다. 그녀는 항상 단순히 내 아내 이상이었어요. 김종석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내 동반자였죠. 비록 난 그 정도를 지금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갑자기 집 앞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목소리들이 들렸다. 화가 난 고집스러운 목소리들. 그리고 박미란이 온실문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창호 씨가 변호사와 함께 오셨습니다. 즉시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김종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창호는 그의 늦은 아내의 조카였다. 해리슨 가문의 재산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항상 투명했다. 그의 도착 타이밍은 최악이었다. 아니면 어쩌면 더 의심스러웠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종석이 큰 소리로 궁금해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아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당신에 대해 이렇게 빨리 알아냈을까요? 이창호의 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김가 저택의 대리석 현관을 딱딱 울리며 걸어왔다. 그의 존재는 여름날의 먹구름만큼이나 반갑지 않았다. 45세의 그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거만한 태도를 풍겼다. 그의 뒤에는 변호사인 이재훈이 가죽 서류 가방을 방패처럼 꼭 쥐고 있었다. 삼촌, 이창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습한 사교계 인사의 인위적인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왔어요. 그의 눈은 육식동물의 관심으로 윤아와 태민에게 고정되었다. 김종석이 앞으로 나섰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창호와 윤아 사이에 위치시켰다. 정확히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거지? 창호야?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창호가 그의 변호사를 가리켰다.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눠봐요. 결국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비록 오늘 그 단어의 정의가 꽤 유동적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요. 박미라는 조용히 사라졌다가 추가 다과 세트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오랜 서비스 경험이 긴장은 종종 의식으로 가장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일행은 공식적인 응접실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김가의 조상들의 초상화가 그려진 중요성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김씨 유산에 대한 이창호 씨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재훈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시작했다. 우리는 고 김윤정 여사의 이전 약정에 관한 특정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아는 태민을 더 가까이 안았다. 그녀의 턱이 이윤정의 것과 똑같은 도전적인 표정으로 올라갔다. 저는 아무 주장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제 어머니를 알기 위해 왔을 뿐이에요. 어떤 것도 요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편리하군요. 이창호가 비웃었다. 모든 따뜻함의 가장을 벗어던졌다. 2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우연히도 당신 어머니가 김씨 재산을 만드는데 한 역할을 발견한 후에 말이죠. 이것이 가족 연결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라나요? 김종석의 손이 팔걸이를 꽉 잡았다. 창호야, 넌 내 자리를 잊고 있어. 이곳은 내 집이고 윤아는 내 손님이야. 그 이상으로 그녀는 윤정의 딸이야. 그건 네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가족이라는 뜻이지. 윤정의 딸이라고요? 이창호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을 만나기도 전에 입양 보낸 비밀 자식. 정신 차리세요, 삼촌. 그녀는 당신을 속였어요. 이 여자의 존재를 숨겼고 누가 알겠어요, 또 무엇을 숨겼을지. 이제 당신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김종석이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은 의심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대응하기 전에 윤아가 일어섰다. 태민은 그녀의 팔에 안전하게 안겨 있었다. 당신은 그녀를 몰랐어요. 윤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저는 그녀가 저에게 쓴 모든 편지를 읽었고 그녀가 한 모든 희생에 대해 배웠어요. 그녀는 제가 그때 그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저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비밀로 한 이유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제 양부모님, 그리고 김종석 씨까지도요. 이재훈이 목을 가다듬었다. 의도와 상관없이 김윤정 여사의 미공개 재정 기여가 회사에 심각한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이라고 김종석이 끼어들었다. 그의 사업 감각이 날카롭게 집중되었다. 김씨 기업은 비상장 회사야. 창호, 유일한 주주는 나와. 그는 잠시 멈추었다. 이해의 빛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무엇에 관한 거구나, 그렇지? 너는 윤정이 가족들에게 남긴 작은 지분을 사들이고 있었군. 이창호의 침묵은 충분한 확인이었다. 수년간 그는 조용히 자신의 지위를 강화해왔다. 그는 김종석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할 계획이었지만 윤아의 출현이 그의 손을 강요했다. 어머니가 일기를 남기셨어요. 윤아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가방 안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편지들과 함께 제 양부모님에게 주셨어요. 제가 2달 전 모든 것을 발견한 이후로 읽고 있었죠. 그녀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창호 씨에 대해 어머니가 무엇을 썼는지 알고 싶으세요? 이창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그건 개인 재산이에요. 아니야. 김종석이 끼어들었다. 내 주장대로라면 윤정의 결혼 전 재산은 그녀의 생물학적 가족에게 속할 거야. 그건 윤아가 되겠지. 그는 이창호의 논리를 그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 약간의 만족감을 느꼈다. 윤아는 표시된 페이지를 펼쳤다. 1999년 4월 3일 창호가 오늘 또 돈을 요구하며 방문했다. 그의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아기에 대해 부모님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는 내가 딸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가족의 의무와 감정적 협박이라는 독성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후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다. 이재훈은 자신의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틀며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재평가하고 있었다. 이창호의 얼굴은 창백했다가 곧 얼룩덜룩한 붉은색으로 변했다. 당신은 수년간 꽤 많은 증거를 남겼어요. 윤아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모든 협박, 모든 돈 요구, 당신이 그녀를 조종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그녀는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김종석은 수십 년간의 비밀의 무게 아래 무너지는 고인이 된 아내의 조카를 지켜보았다. 이윤정은 심지어 부재 중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의 가족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이창호의 본성을 알고 있었고 바로 이 순간의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했던 것이다. 태민이 그 순간을 골라 행복한 옹갈이 소리를 냈다. 그 순진무구한 소리가 폭풍 후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처럼 긴장감을 깼다. 김종석은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윤정의 진정한 유산이었다. 돈이나 사업 제국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사랑의 연속이었다. 이제 여기서 끝내죠. 김종석이 일어서며 말했다. 박 씨가 문까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창호, 다른 주주들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지 마.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테니까 윤아의 문서들을 보면 그들이 매우 흥미로워할 거야. 이창호와 그의 변호사가 퇴출되는 동안 김종석은 윤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그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성격과 유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우아함과 강인함으로 대결을 처리했다.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윤정의 딸이었다. 지는 해가 응접실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공간을 따뜻한 금빛 톤으로 물들였다. 이윤정과 함께 수많은 조용한 저녁을 보냈던 그 같은 빛이 이제는 김가 가족 이야기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창호와의 대결 이후 3주가 지났고 가을은 김가 저택 정원을 찬란한 금빛과 진홍색으로 물들였다. 김종석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이제 윤아와 태민의 정기적인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 있던 방들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평화로운 리듬은 쌀쌀한 화요일 아침 윤아의 전화로 깨어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다. 태민이가 고열이 나요. 소아과 의사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네요. 김종석은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차 열쇠를 집어들고 있었다. 아씨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할게요. 어느 병원이죠? 분당 서울대병원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귀찮게 해드려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가 말을 끊었다. 그의 심장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사과하지 마세요. 가족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법이죠. 그 말은 그가 하면서도 놀랐다. 하지만 그 말이 옳게 느껴졌다. 윤아가 그의 삶에 들어온 지 몇 주 만에 그의 가족에 대한 정의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이윤정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가 유지해온 조심스러운 고립은 태민의 순진한 미소와 윤아의 조용한 강인함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병원 소아과 병동은 밝은 색채와 부드러운 조명으로 가득한 미로였다.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려 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을 감추지는 못했다. 김종석은 개인 병실에서 윤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홍조를 띤 채 기운 없어 보이는 태민을 안고 있었고 의사가 그를 진찰하고 있었다. 김 회장님, 천지원 의사가 전문가다운 정중함으로 인사했다. 태민이의 천이 39.7도까지 올랐고 약간의 호흡 곤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찰을 위해 입원시키고 정맥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윤아의 표정이 무너졌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김종석은 그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지지하는 손을 올렸다. 그 제스처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그가 수년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무엇이 이런 증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세요? 김종석이 물었다. 그의 사무적인 어조는 깊은 걱정을 감추고 있었다. 천 의사는 차트를 확인했다. 증상으로 볼 때 세균성 폐렴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즉시 치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음 몇 시간은 의료 절차와 서류 작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김종석은 자동적으로 행정적인 세부 사항들을 처리했다. 그의 오랜 기업 리더십 경험이 위기 상황에서 그를 잘 섬겼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윤에게로 돌아갔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윤정의 모습이 엿보였다. 저녁이 되자 태민의 열은 여전히 약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높았다. 윤아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피로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에서 뚜렷이 보였다. 김종석은 커피를 사오다가 돌아와 그녀가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손으로는 태민의 작은 손가락을 유아용 침대 난간을 통해 꼭 잡고 있었다.
뭔가를 찾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당신이 전에 호흡치료사와 있을 때 나는 박 씨에게 윤정의 옛 서류들 중 일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꺼냈다. 이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 동안의 것이죠.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으며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윤정은 그녀가 우리를 떠나기 전에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소아과 연구 재단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그는 일기장을 펴서 그녀에게 신중한 메모와 예비 계획이 적힌 페이지들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기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어요. 서류들은 당신이 언급한 그 은행 금고에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말이에요. 소아과 재단이요. 유나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김종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는 특히 연가의 호흡기 질환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 그녀의 어린 시절 병에 대한 메모가 있어요. 그녀도 아기 때 심한 폐렴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다른 가족들이 그런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 했어요. 태민이 유아용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작은 괴로운 소리를 냈고 즉시 두 어른의 주의를 끌었다. 유나가 글을 달래는 동안 김종석은 계속해서 이윤정의 일기를 읽었다. 그녀는 여기에 당신을 포기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당신이 건강한지 아플 때 잘 돌봄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적고 있어요. 그녀는 그 걱정을 연구로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환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 감정이 그의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코 어머니가 되기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유나. 그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했을 뿐이죠. 밤이 깊어갔고 병원의 소리는 늦은 시간대의 조용함으로 잦아들었다. 태민의 열이 마침내 치료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의 호흡도 약간 편해졌다. 유나는 마침내 방의 안락 의자에서 쉬기로 동의했지만 잠은 그녀를 피해갔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김종석이 갑자기 침묵을 깨고 말했다. 무엇을요? 재단을 설립하는 거요. 윤정이 시작한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는 창가로 가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해 동안 나는 그녀의 기억을 얼어붙은 순간들 속에 보존해왔어요. 변하지 않은 방들, 손대지 않은 물건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원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항상 다음 프로젝트, 다음 개선을 계획하고 있었죠. 유나는 안락 의자에서 똑바로 일어났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피로는 잊혀졌다. 우리가 발견한 그녀의 사업 기여에 대한 문서들,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을 돕는 무언가를. 당신이 그것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김종석이 말했다. 그는 유나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그녀의 열정, 그녀의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미 우리의 목표 대상에 대한 경험이 있죠. 태민의 모니터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울리는 소리가 배경에서 들렸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소리였다. 유나는 그녀의 아들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김종석을 보았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커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결의를 보았다. 우리는 그것을 김윤정 재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과 치유의 유산으로요. 김종석은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에 말을 잇지 못했다. 살균된 병원방에서 기계들과 불확실성에 둘러싸인 채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윤정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그녀가 부재 중에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미래로 합쳐지는 순간을. 가을 잎들이 겨울의 첫눈에 자리를 내주었을 때쯤 태민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김가 저택의 온실은 임시 사무실로 변모했다. 김종석과 유나는 이윤정의 재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곳에서 메일을 보냈다. 건축 계획과 법적 문서들이 태민의 놀이터와 공간을 공유했고 그의 쾌활한 존재는 그들의 작업이 왜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이것 좀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유나가 말했다. 그녀는 이윤정의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한 누런 청사진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어머니는 이미 건물을 설계하셨어요.
그 계획은 따뜻하고 환영받는 공간과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시설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종석은 안경을 코에 걸친 채 도면을 살펴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저건 도시 외곽의 옛 박씨 부동산이군요. 그녀는 분명 수년간 그곳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심지어 예비 비용 분석까지 해놓았어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생각하셨네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이윤정의 깔끔한 주석들 위로 손가락을 슬쩍 움직였다. 몇 주간 어머니의 일기와 서류들을 읽은 후 그녀는 이윤정이라고 부르는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김종석이 놓치지 않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였다. 태민이 그의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온갈거렸다. 그는 이제 그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된 봉제 코끼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 장난감은 김종석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것으로 박미란이 보존해온 오래된 물건들 상자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많은 것들처럼 그것은 세대 간의 다리를 나타내고 있었다. 내일 이사회가 있어요. 김종석이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재무예측 서류 더미를 정리했다. 준비는 되셨나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커피를 잡으려 할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다. 발표는 다 외웠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죠? 만약 그들이 저를 뭔가를 가로채려는 침입자로 본다면요? 유나, 김종석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이윤정의 딸이에요. 그 이상으로 당신은 자신만의 능력을 가진 유능한 사업가예요. 태민이 태어나기 전에 비영리 단체들과 일했던 당신의 경험은 이 재단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유나의 이전 경력에 대한 언급은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미소를 가져왔다. 그녀는 태민이 도착하여 그녀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전에 5년 동안 자선단체들을 관리했었다. 이제 보니 그녀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녀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이 순간을 위해 그녀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것을 찾았어요. 김종석이 말했다. 그는 서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윤정이 지금 당신이 이것을 가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는 낡았지만 잘 보존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안에는 바렌 실크 위에 놓인 섬세한 금 목걸이가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것은 그녀의 할머니의 것이었어요. 우리 회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 그 유산을 남긴 바로 그 할머니의 것이죠. 이윤정은 모든 중요한 사업 회의에 이것을 착용했어요. 그녀는 이것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준다고 말했죠. 김종석의 목소리는 기억에 잠겨 부드러워졌다. 난 항상 그녀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왜 이것을 착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열었다. 안쪽에는 그녀가 입양 서류에서 본 적이 있는 작은 사진이 있었다. 갓 태어난 그녀 자신의 모습이었다. 반대편에는 작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가 삶에서 함께 나누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눌 모든 순간들을 위해. 유나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항상 알고 계셨군요. 그녀가 겨우 말을 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제가 여기에 오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김종석이 동의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만을 볼 때 가능성을 볼 수 있었죠. 그는 코끼리를 꼭 안고 잠들어 있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맑고 추운 날이 밝았다. 도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김씨 기업 이사회실이 긴급 회의에 호기심 많은 이사들로 서서히 채워졌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윤정을 알고 있었고 회사 초창기에 그녀와 함께 일했었다. 유나는 이사회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때 이윤정의 것이었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녀를 불확실한 젊은 어머니에서 강력한 발표자로 변모시키는 조용한 자신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가 소아과 치료를 위한 김윤정 재단의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김종석은 이사들의 표정이 회의적인 것에서 관심 있는 것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재무 예측은 탄탄했고 사명은 분명했으며 이윤정의 유산과의 연결은 부인할 수 없었다.
윤아가 예비 건축 계획을 공개했을 때 승인의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발표를 마쳤을 때 투표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만장일치 승인 김종석이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을 숨길 수 없었다. 날씨가 허락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퇴장하면서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윤아를 축하하기 위해 멈춰섰다. 몇몇 나이 든 이사들은 이윤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고 각각의 일화는 그녀의 삶의 퍼즐에 또 다른 조각을 더해 주었다. 마지막 이사가 떠났을 때 윤아는 감정적으로 지친 채 의자에 앉았지만 승리감에 차 있었다. 그녀가 제 곁에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말하는 내내 마치 그녀가 제 옆에 서서 제 말을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종석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도 이윤정의 존재를 느꼈다. 그들의 딸이 그녀의 비전을 전달하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들에게 단순히 기억과 재산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목적을 남겼다. 몸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겼다. 밖에서는 새로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도시를 깨끗한 흰색 담요로 덮었다. 자연 자체가 깨끗한 슬레이트를 그들의 이야기의 다음 장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캔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았다. 그해 봄이 일찍 찾아왔고 김가저택 정원에 새로운 생명의 첫 징조를 가져왔다. 이윤정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가꾸었던 정원이 꽃을 피웠다. 마치 자연 자체가 저택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김윤정 재단 건물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그 현대적인 라인이 교외의 스카이라인에 희망의 등대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김종석은 어느 날 아침 그의 서재에 서 있었다. 그를 둘러싼 서류들은 수개월간의 세심한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그의 앞에 놓인 법적 문서들은 그의 유산뿐만 아니라 그와 이윤정이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의 구조를 재구성할 것이었다.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그의 오랜 변호사이자 친구인 최정훈이 책상 건너편의 가죽 의자에 앉아 물었다. 이는 당신의 자산을 상당히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수년간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신합니다. 김종석이 대답했다. 그의 펜이 서류 위에서 맴돌았다. 이윤정은 제가 깨닫기 훨씬 전에 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지혜를 존중할 때가 왔습니다. 이 문서들은 그의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재단의 기금으로 이전할 것이었다. 이는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재단의 운영을 보장할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서들이 윤아의 위치를 재단뿐만 아니라 김씨 기업 자체에서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서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윤아가 들어왔고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고 옆에서 걸어왔다. 18개월이 된 태민은 이미 가족의 특징인 결단력 있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다. 죄송해요, 방해해서.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김종석이 손을 흔들어 그녀의 사과를 물리쳤다. 실은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당신과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최정훈 옆에 의자를 가리켰다. 태민이는 여기서 블록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박 씨에게 미리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윤아는 태민을 장난감과 함께 자리 잡게 한 후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 이후 몇 달 동안 더욱 자신감 있어졌고 재단의 이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잘 적응해 가고 있었다. 이윤정의 것이었던 목걸이는 항상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이야기와 일기,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공유하는 일을 통해 알아가고 있는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연결고리였다. 많은 생각을 해왔어요. 김종석이 말을 시작했다. 미래에 대해, 유산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는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서류들은 김씨 기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윤아가 말을 하려 했지만 김종석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제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어머니는 저만큼이나 이 회사를 세웠어요. 그녀의 초기 투자, 그녀의 사업 감각, 그녀의 비전으로요. 그녀는 지속될 무언가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그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다. 재단은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자선 사업을 김씨 기업의 DNA에 통합하는 새로운 기업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해요.
단순히 재단 이사로서가 아니라 사업의 완전한 파트너로서요. 유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당신은 이윤정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김종석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 모든 결정에 인간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그녀와 똑같아요. 당신은 단순히 그녀의 눈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유나, 당신은 목적 있는 사업을 위한 그녀의 마음을 물려받았어요. 태민이 창가로 걸어가 작은 손을 유리에 대고 정원의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김종석은 미소 지었다. 얼마나 많은 팀에서 이윤정이 그 같은 자리에 서서 그녀의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던 모습을 보았던가. 더 있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서류 묶음을 꺼냈다. 저는 태민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신탁 기금도 설립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씨 기업과 함께 일할 가족 재단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단은 입양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이윤정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든 그 사랑을 이어가는 거죠.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럴 필요 없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알아요. 김종석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는 과거 속에서 살아왔어요. 기억을 보존하려고만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죠. 이윤정은 진정한 유산이 돈이나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접촉하는 삶들, 우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변화들에 관한 것이죠. 최정훈이 조용히 목을 가다듬었다. 유나 씨, 당신도 이 서류들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윤정의 딸로서 당신은 이 문서들이 공식화할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민이 그 순간을 골라 어머니의 옆으로 돌아왔다. 그는 작은 손에 장난감 블록을 쥐고 그녀의 무릎에 올라탔다. 그는 다른 손을 김종석을 향해 뻗었다.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익숙해진 제스처였다. 유나는 그녀의 아들을 내려다보고는 그녀 앞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이 있었어요. 유산은 우리가 뒤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김종석은 그녀가 태민을 한 팔로 안전하게 안고 다른 손으로 펜을 잡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서명이 페이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모습은 단순한 법적 형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원의 마침이자 다른 원의 시작이었다. 밖에서는 이윤정이 심었던 정원이 계속해서 꽃을 피웠다. 각각의 꽃은 오래전에 세워진 계획들의 증거였고 이제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열매를 맺고 있었다. 봄바람이 서재 창문을 통해 장미 향기를 실어 날랐다. 유나의 이름을 딴 꽃들이 따뜻한 태양을 향해 꽃잎을 열고 있었다. 유나가 처음으로 백양 묘지에 나타난 지 정확히 1년 후 소아과 치료를 위한 김윤정 재단이 문을 열었다. 현대적인 시설이 아침 햇살 아래 빛났고 그 환영하는 디자인은 이윤정이 수년 전 청사진에서 그렸던 그대로였다. 건물을 둘러싼 정원은 그녀의 원래 계획에 따라 심겨졌고 모든 색깔의 장미가 입구 주변에 살아있는 무지개를 만들어냈다. 김종석은 개관식 연단에 서서 모인 군중을 바라보았다. 앞줄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한때 이윤정의 것이었던 파란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유나, 이제 2살이 된 태민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미라는 소년의 할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 이상철도 마침내 김종석의 초대를 받아들여 차에서 기다리는 대신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24년 전 김종석이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유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건물과 은행 계좌 그리고 이사회실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죠. 제 아내 이윤정은 저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려 했지만 우리의 딸 유나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그 이야기는 조용히 지켜졌지만 오늘은 진실에 관한 날이었고 그들의 공유된 역사의 모든 부분을 존중하는 날이었다. 김윤정은 단순히 제 아내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의 표면 너머를 볼 수 있었던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그녀가 마지막 몇 년 동안 비밀리에 계획했던 것으로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모든 아이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 모든 부모의 사랑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모든 가족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그와 함께 걸어갔다. 그들은 함께 헌정 명판을 공개했다. 그 청동 표면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소아과 치료를 위한 김윤정 재단 모든 아이의 미래가 꽃피는 곳, 김윤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그녀의 비전이 세대를 통해 계속됩니다. 주요 글귀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은 윤에게, 그 꿈에 생명을 불어넣은 태민에게, 그리고 이곳에서 치유를 찾을 모든 아이들에게. 첫 환자들은 내일 도착할 예정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과 가족들, 일부는 이 시설이 제공할 전문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 온 이들이었다. 건물에는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편안한 숙박시설, 아동 발달 전문가들이 설계한 놀이 공간, 그리고 소아과 치료 발전에 전념할 연구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시설 투어를 위해 흩어진 후 김종석은 장미 정원으로 이끌렸다. 유나가 그곳에서 그와 합류했고 태민은 앞서 뛰어가 특히 선명한 노란 꽃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색이에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하며 노란 꽃잎을 만졌다. 김종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노란 장미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그는 태민이 꽃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아이는 이윤정이 항상 그녀의 정원에 기울였던 것과 같은 부드러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을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그녀는 여기 계세요. 유나가 대답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그녀가 계획한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이곳이 만질 모든 삶에서, 태민이 나누는 모든 미소에서 그녀는 여기 계세요. 지난 1년은 그들 모두를 변화시켰다. 한때 기억의 박물관이었던 김가저택은 이제 태민의 웃음소리로 울려 퍼졌다. 가족 식사가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고 유나와 태민은 이윤정이 한때 자선재단 사무실로 전환하려고 계획했던 객실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비전의 또 다른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창호는 이윤정의 문서에서 드러난 그의 과거 행동의 전모가 밝혀진 후 이사회에서 사임했다. 예상치 못한 전개로 이 경험은 그가 도박 중독에 대한 도움을 구하게 만들었다. 김종석은 조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유산에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 유나가 말했다. 지난주에 어머니의 또 다른 일기를 찾았어요. 그녀는 용서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가장 어려운 선택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들의 삶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썼어요. 그녀는 정원에서 나비를 발견한 태민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제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포기하기로 선택했지만 결코 저에게 돌아올 다리를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김종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다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당신을 위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는 그녀의 손에 열쇠를 건넸다. 이건 온실로 가는 열쇠예요. 재단의 자선사업을 위한 연구사무실로 개조했어요. 이윤정의 책상이 거기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죠. 유나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그녀가 열쇠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둘 다 그것이 단순히 방에 대한 접근 이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를 미래로, 기억을 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태민이 그들에게 달려왔다. 그의 작은 손에는 떨어진 장미 꽃잎들이 가득했다. 할머니 위해요. 그가 자랑스럽게 선언하며 부드러운 바람에 꽃잎들을 흩뿌렸다. 김종석은 손자를 들어 올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의 무게를 느꼈다. 그들 위로 재단 건물이 지켜진 약속처럼 솟아 있었고 그 창문들은 정원의 아름다움을 반사하고 있었다. 안에서는 이윤정의 비전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치유의 장소, 두 번째 기회의 장소,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는 사랑의 장소. 장미들은 계속해서 피어났다.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으로 그 꽃잎들은 이윤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에 있다는 것.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라도록 놓아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결국 이윤정은 그들 모두에게 가족에 대한, 목적에 대한,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심었던 내일의 정원에서 새로운 꿈들이 이미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